내년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올해보다 낮게 책정하고 전세대출도 총량관리 규제에 다시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그 여파가 어떨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달 말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그리고 경제 성장률 등 각종 지표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그리는 내년 경제정책의 큰 그림,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세요.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를 올해보다도 더 낮추고 그리고 총량 관리에서 제외했던 전세대출 다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출 여력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내년 대출할 한파가 올해보다 더 심할 것 같은데요. 네, 규제 총량도 줄어들고요. 예. 무엇보다 이제 규제 자체가 굉장히 세밀하게 좀 변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대출 한파는 영향을 오래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계부채 증가율이 목표치가 이제 4에서 5%대로 이제는 강화를 했는데 원래가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이걸 4%로 줄인다 하니까 사실 더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가계부채 증가율을 막으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효과는 어느 정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더 가계대출을 줄여야 될 필요. 왜냐하면 가계대출 증가율이 너무나 높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계부채 증가율과 같이 늘어나는 게 바로 자산시장입니다. 이 가계대출로 인해서 자산시장으로 넘어갔거든요. 이 돈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연결고리를 이제 끊어줘야 된다라는 이제 정부의 당급한 급한 어떤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대표적인 게 이게 전세대출을 이거를 포함을 시키겠다. 대출 규제. 이게 저는 좀 핵심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연도에 사실 이제 규제를 들어갔을 때 전세 대출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4분기에 완화했습니다. 어느 정도 유예를 줬는데 그런 이유가 시장에서 서민 대표적인 상품이거든요. 이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를 막으면 서민들에게 너무 피해를 준다고 해서 4분기에 한시적으로 완화를 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총량 규제에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민생 경제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사실 반론도 또 내년 되면 또 나올 것 같다. 하지만은 지금의 정부의 그 정책 방향은 이런 대출 규제에 전세 대출까지도 포함시키는 다시 한번 규제를 꼼꼼하게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대책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가 가계부채를 억제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강화가 되고 또 예상되는 효과는 어떤지도 짚어주시죠. 일단 정부의 대출 규제에 크게 두 가지를 본다 그러면 첫 번째가 금방 말씀드렸던 총량 관리입니다. 한마디로 대출을 총량을 줄여서 그만큼 시장에 돈이 못 흐르게 하겠다라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DSR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원래 스케줄보다 더 빠르게 두 분기 정도, 반년 정도 빠르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일단은 다음 달이죠. 바로 1월 1일부터 내년부터 바로 2단계 규제가 이제 본격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총 대출이 2억 원 이상이신 분들 이런 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에서 그러니까 뭐 총 부채가 연소득의 40%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실제 이제는 부동산 계산기로 이제 돌려를 봤는데 정말로 규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한 4,8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40년 장기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치고 신용 대출이 한 6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DSR 40% 되면 1억 이하까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대출 나오는 게. 정말로 대출이 잘 안 나오게 돼요. 그런데 신용 대출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원래대로 뭐 DTI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LTV도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한 2억 원 이상은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대출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이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 사실 DSR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짜여진 어떤 대출 규제 정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금융권도 이거를 높였죠. 원래는 한 40%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40%로 촘촘했고 이금융권도 DSR은 50%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꼼꼼해졌고 또 한 가지 카드론 차주 단위도 이제 DSR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카드론까지도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꼼꼼하게 됐고 3단계는 더 엄격합니다. 이게 2억 원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들도
이게 이제는 내년도 7월부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예. 이제는 뭐 시중에서 담보대출로 아니면은 대출이 좀 많으신 분들은 예. 더 이상 대출 받기가 굉장히 힘든 어떤 구조로 내년에 이제 갈 것이다. 그래서 대출이 필요하신 실수요자 중심으로도 대출 계획을 꼼꼼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내년은 중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출 받기가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것 같은데 그런 우려 때문인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네. 그래도 뭐 중저신용자 대출, 서민정책 이제 금융상품들은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뭐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 조금 숨통이 트이진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것과 이제는 그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약간 속도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정책이 시중, 그러니까 민생 경제에 들어오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신용 평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금융권으로 좀 빠질 수 있다. 예.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요. 정부가 그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목소리는 실수요자 피해 우려 때문에 바로 정책 금융 상품을 좀 유도를 하겠다. 뭐 예. 부동산 쪽으로 본다 그러면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거든요. 예. 근데 워낙 사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연봉 규제가 있고요. 무엇보다 예. 이제는 금액 규제가 있다 보니까 포함되시는 분들이 사실 서울 시내는 많이는 없습니다. 워낙 예. 아파트 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는 실소자 중심으로 좀 짜여져 있어서 이런 정책 금융 상품을 잘 안내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보관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금리 대출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한마디로 신용도가 좀 낮으신 분들 한해서 이분들에서 조금 대출을 좀 늘려주겠다라는 이제는 정부의 보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눈에 띄는 게 주택담보대출의 이제는 원금 분할 상환 목표치를 조금 더 기존보다 대폭 상환하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말 그대로 대출 규제를 그전에는 일시불로 갖는 어떤 일시 상환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나눠서 내게끔 그래서 대출을 이제 어느 정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주겠다라는 이제 보관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내년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대출 규제는 꼼꼼하게 된다. 거기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라는 거는 이제 팩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정부의 대안이 현실에 얼마나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전망, 이르면 오는 20일에 내놓을 전망인데 네. 지난 2년 동안은 아무래도 코로나19에 주력하는 그런 어떤 대안들을 발표를 했던 그런 정책이 많았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 방향에서 원래 당초 계획을 좀 본다 그러면은 네. 이제 여행을 어느 정도 풀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 시대로 바뀌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이 사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맞춰졌다가 지금 오미크론의 이제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의해서 모든 게 지금 막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규제, 글로벌 규제들도 여행사들도 막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위기 대응 모드로 가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실제 금융당국의 목소리를 제가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들어봐도 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에서 뉘앙스가 좀 바뀐 뉘앙스가 보이거든요. 사회적 거리도 다시 한번 시작을 했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는 여행 쪽에서 아니면은 문화상품 쪽에서 많은 투자를 되고 있는데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위드 코로나보다는 위기 대응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뉘앙스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경제정책 방향도 이런 그 위기 대응 쪽으로 좀 정책이 꼼꼼하게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매년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또 발표되는 것이 이제 물가와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했는데 뭐 지난 6월에는 이제 4%대 성장률 볼 것이다. 상승률 한 1.8% 전망을 했는데 네.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성장률은 더 떨어지고 상승률은 더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연도의 경제 성장률은 4%를 봤는데 네. 사실 이번에도 문제죠. 이번에 4분기가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네. 4%까지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나와요. 그래서 네. 근데 내년 전망치는 3%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는 초점이 그겁니다. 과연 내년에는 3% 예상대로 정부의 예상대로 갈까라고 봤을 때 이것도 워낙 그 변수가 많다 보니까 좀 예.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이제는 그 경제 성장률 3% 초반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거 봤을 때 시장에서는 좀 회의론이 나오는 게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 또 예.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무엇보다 내수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수가 굉장히 안 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특히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사실 지수가 많이 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건 잘 됐는데 사실 3분기를 봤을 때 먹는 건 잘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문화 생활을 즐긴다든지 공연을 간다든지 이런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지수가 워낙 안 나왔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변수로 좀 작용하고 있어서 네. 내년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3% 초반에 달성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또 한 가지 본다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적으로 본다 그러면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뭐 글로벌삭스 같은 경우에도 내년 세계 어떤 경제 성장률을 한 4.6%로 봤는데 네. 이거를 좀 더 떨어뜨렸거든요. 한 0.4% 포인트 정도로 오히려 하락을 해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에 합의된 목소리보다 시간이 점점 갈수록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목소리가 예.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그 위드 코로나 시대로 보기에는 조금 더 부족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라는 네. 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목소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 상황도 알아볼 텐데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 거기에 중국의 헝다그룹 네. 디폴트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당분간 국내 증시는 이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거다 이런 예측이 강한데요. 오늘 코스피 상황은 어떤가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본다 그러면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뉴욕 증시는 올랐는데 그래서 소폭 어느 정도 어떤 장밋빛 어떤 전망 그러면서 오늘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대외 변수가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네. 대표적인 게 헝다그룹의 이제 디폴트 이슈죠. 사실 이 디폴트를 이제 피하기 힘들다라고 이제 기습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변동성을 보이는 이유를 몇 가지를 뽑아본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제 공급망의 병목 형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좀 풀어주려고 했는데 돈을 오히려 이제는 돈을 좀 쪼으려고 했는데 예. 오히려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물건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물건값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의 조기, 예. 종료 선언이라든지 아무래도 내년 원래 연준으로 본다 그러면 내년 한 중순쯤에 금리를 올릴 생각이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는 금리를 빨리 올린다 그러면 증시 쪽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변동성이 그만큼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계속 우리나라의 국내 장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편으로는 뭐 이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긴 하지만 오미크론이 만약에 좀 경증인 것으로 비교적으로 이제 네. 연구가 나타나면은 오히려 다시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헝다의 지금 채무 불이행 사태가 어떤 중국 정부의 통화 정책 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견해도 있거든요. 네네.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정말 일어난다면 네.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럼요. 지금 두 가지 변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변이 바이러스 이게 생각보다 덜 치명적이다 아니면은 민생 경제에 영향을 덜 줄 수 있다라는 어떤 장밋빛 뉴스가 나오면 다시 네. 이제 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민은행에서 이제 돈 풀기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히려 돈을 조이는 게 아니라 통화량을 더 늘려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지준율을 그러니까 지준율을 한 0.5%포인트 정도를 어느 정도 인하를 해줬어요. 그 뜻은 네. 뭐냐면 은행에서 더 이상 돈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말 그대로 이제는 은행에서 시장 쪽으로 돈을 더 풀어도 된다는 시그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글로벌 경기 정책과 좀 반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돈을 더 회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 헝다그룹 이슈 때문에 돈을 더 풀어준 있거든요. 장에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지금은 완화 정책을 지금 통화량을 오히려 더 풀고 있네. 그럼 당연히 이제 증시 자산 시장 쪽에는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그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좀 막을 수 있다. 지금 분위기를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예. 변이 바이러스도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심적인 게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을 더 키워주려는 정부의 의지가 지금 요번에 읽혔거든요. 예. 그래서 수출 중심 3분기 GDP 성장률을 좀 본다 그러면 수출이 잘 됐기 때문에 사실 그나마 선방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어떤 경방에서 얘기했던 게 수출 장려를 더욱더 하겠다.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IT 쪽 우리가 잘하는 쪽 이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 계획을 더 늘려주고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런 정부의 그 작은 목소리에 굉장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악재도 있지만 아마도 악재에 반대되는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예. 혼조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